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힘, 그 거대한 경제는 무엇으로 움직일까요? 우리는 흔히 세금, 무역,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미국이라는 제국을 움직여온 진짜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동력은 생산성이 아니라 바로 빚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모든 분들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빚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그런 차원의 빚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만들어내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돈으로 갚겠다고 약속하는 거대한 규모의 빚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이 어떻게 이 채권의 마법을 완성했는지, 어떻게 차용증만으로 제국을 건설하고 스스로의 빚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사들이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쓸 때 그 부족한 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나라의 비상금을 꺼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재무부는 국채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나중에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약속 증서입니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이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으며 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국채의 가장 큰 구매자는 중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미국 자신입니다. 정확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미국은 빚을 내는 행위를 스스로 돈을 조달하는 하나의 완벽한 순환고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913년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연방준비제도가 탄생한 해입니다. 그 당시 달러는 금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폐를 가져가면 정해진 양의 금으로 바꿀 수 있었죠. 이를 금본위제라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찍어낼 수 있는 돈의 양에 명확한 한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미국은 군인들을 무장시키고 군함을 만들고 동맹국에 자금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보유한 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정부는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기 시작했고 신생기관이었던 연준은 그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은 국채를 사기 위해 새로운 달러를 찍어냈고 그 돈은 고스란히 전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총성은 멎었지만 이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빚은 미국의 힘을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마법 같은 속임수의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해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그 국채를 삽니다. 그러면 연준이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국채들을 투자자들로부터 다시 사들입니다. 이때 연준은 방금 새로 찍어낸 돈으로 값을 치릅니다. 그 돈은 다시 경제 시스템 안으로 흘러들어가 신용을 창출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가 자기 자신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셈입니다. 왼손이 쓴 차용증을 오른손이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순환고리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 자금을 위한 차입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연준은 정부가 계속해서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후 인플레이션이 치솟자 연준과 재무부는 역사적인 합의를 맺습니다.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유지하되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언제든 시장에 개입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었죠. 이 합의는 현대 통화 정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바로 금태환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달러의 가치는 오직 미국 정부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만 뒷받침되었습니다. 정부는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빌리거나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국채는 금으로 갚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정부가 얼마든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달러로 갚겠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빚의 한계는 사라졌고 연준의 영향력은 막강해졌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이 채권 기반 시스템은 조용히 세계 금융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은행, 모든 국가, 모든 투자자는 미국 국채를 가장 안전한 기초자산으로 삼았습니다. 모두가 미국이 빚을 갚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 자체가 제국을 유지하는 비밀스러운 연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유혹을 낳습니다. 2008년 미국의 국가부채는 1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주택시장이 붕괴하고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자 연준은 양적완화라는 새로운 마법을 선보입니다. 새로 찍어낸 돈으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채 가격은 치솟고 금리는 폭락했습니다. 돈 빌리기가 쉬워지자 경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경기 침체의 조짐이 보일 때마다 더 많은 채권 매입, 더 많은 화폐 창출, 더 깊은 의존성이 뒤따랐습니다. 빚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국가부채는 34조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한 해이자 지급액만 국방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채 입찰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연준이라는 최종 구매자가 항상 딜을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 나라가 스스로의 빚을 사들이는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는 걸까요? 마치 자기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부조리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임수는 인식에 있습니다. 대중에게 국채는 안전한 저축수단이지만 연준에게는 통제수단입니다. 연준은 국채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금리를 조종합니다. 낮은 금리는 대출을 더 저렴하게 만들고 저렴한 대출은 소비와 성장을 촉진합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이는 마치 자신의 신발끈을 잡아당겨 몸을 공중으로 띄우려는 것과 같은 금융적 환상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게 막강한 국제적 영향력을 안겨주었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국채를 삽니다. 그들이 국채를 살 때마다 달러의 가치는 강해집니다. 해외에서 사용된 모든 달러는 결국 미국 국채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매년 엄청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신뢰를 잃지 않는 이유입니다. 달러는 단순히 미국의 화폐가 아니라 세계의 화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마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연준이 스스로의 빚을 사들이면서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2007년 1조 달러 미만에서 오늘날 8조 달러 이상으로 팽창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정부 국채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 국채들의 가치는 떨어지고
연준은 막대한 장부상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한편 재무부는 늘어나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계속 믿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이는 위험한 나선형 계단과 같습니다. 시스템을 지탱하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이유입니다. 긴축을 암시하는 속삭임만으로도 금리가 치솟고 완화를 암시하는 낌새만 보여도 시장은 환호합니다. 통제라는 환상은 전적으로 신뢰에 의존합니다. 이 속임수는 단순히 정부 지출에 자금을 대는 것을 넘어 사회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합니다. 연준이 국채를 사면 새로 창출된 돈은 가장 먼저 은행과 투자자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 돈을 이용해 물가가 오르기 전에 주식, 부동산, 원자재를 사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미 모든 가격이 오른 뒤에야 인플레이션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 채권의 마법은 조용히 불을 위로 이전시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와 워싱턴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동맹으로 묶어줍니다. 2008년 은행이 무너졌을 때 연준은 채권 매입으로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세계를 얼어붙게 했을 때 더 많은 채권, 더 많은 돈, 더 많은 구제금융이 뒤따랐습니다. 매번 위기 때마다 자산 가격은 상승했고 불평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가 겪었던 영끌 현상도 결국 이러한 세계적인 저금리와 유동성 파티의 끝자락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통화 정책은 국경을 넘어 불안정성을 수출합니다. 우리에게 1997년의 외환위기, 즉 IMF 사태는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정책 변화가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을 바꾸었고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연준이 돈을 풀면 전 세계의 유동성이 넘쳐 흐르고 연준이 돈줄을 조이면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취약한 경제를 무너뜨립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는 미국 국채가 안전하다고 믿으며 그 비용을 감수해왔습니다. 이제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을 늘리고 있고 러시아는 금과 다른 통화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특정 국가의 해외 자산을 동결시키거나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나라들이 한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간단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이 마법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한 나라가 영원히 자신의 약속을 사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환상은 결국 마법이 풀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까요? 결국 금리가 수입을 초과하고 새로 빌린 빚이 묵은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쓰이는 시점이 오면 이 마법은 함정으로 변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이자 비용은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서며 국방비를 추월했습니다. 그렇다고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은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가장 쉬운 길이 선택됩니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연준이 그것을 사들이게 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입니다. 환상이 길어질수록 현실로의 착륙은 더욱 고통스러워집니다. 언젠가 세계가 미국 국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믿게 되는 날, 금리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차입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환상은 깨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연준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시장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금리 폭등과 시스템 붕괴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채권의 마법은 현대 세계의 부와 시장, 그리고 안락함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약속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신뢰는 천천히 쌓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공포가 아니라 인식입니다. 이 속임수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